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란 마이크로 단위의 LED 소자를 촘촘히 붙여 스크린을 만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월 럭셔리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마이크로 LED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소식에 일본 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 해당 시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액정 표시 장치 LCD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모두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엄청나서 감히 범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LCD와 OLED 시장 모두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한국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죠. 대신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개발에 뛰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차세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눈물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이크로 LED 시장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경쟁이 뛰어든 건 일본 업체 두 곳입니다. 소니와 교세라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소니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교세라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교세라의 제품이 소니 제품보다 정밀도와 세밀도가 뛰어나고 OLED를 넘어서는 밝기를 확보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삼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력에서 삼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글로벌 업계의 평가에서도 소니와 교세라 등의 일본 업계는 이 시장에서 승산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삼성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 LED 시장은 B2B와 B2C 모두 삼성이 선점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은 제작한 마이크로 LED의 사용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TV와 자동차 전자장비에 사용될 거라는 모호한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일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애플은 마이크로 LED 시장을 잡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비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협력 기업에서 제공받았죠. 삼성 디스플레이, JDI, BOE 등이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LED 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중국과 대만의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겠네요. 마이크로 LED는 기술적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수율과 비용 같은 어려운 난제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전자산업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입니다. 마이크로 LED 시장은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610만 대 규모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억 3천만 대로 무려 95%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규모는 19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3조 3,7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 네티즌이 한국한테 완전히 졌다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손정의 회장이 일본은 IT 후진국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 내각의 움직임이 일본 전문가들이 봤을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랄만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수출 규제로 IT 산업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장차 미래 먹거리인 비메모리 사업 및 현재의 5G 시장 등 급변하는 시장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슈는 일본의 IT 담당상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도가 되는 이 장관을 전혀 엉뚱한 사람을 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다, 혹은 이래서야 한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바로 제4차 아베 신조의 새로운 내각 장관들 중에 과학기술 IT 담당상으로 임명된 타케모토 나오카즈 때문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78세의 고령 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냐면서 황당하게도 그가 취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도 다룰 줄 안다는 게 장관이 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많지만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다면 장관을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임명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경우 최근까지 서울대 공과대 정기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역임하며 베테랑 경력자인 것을 봤을 때 일본에서 한국에 이러다가 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케모토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임명됐다기보다는 아베의 극우색을 더해주는 전형적인 정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노다마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는 평화헌법 개정도 찬성하며 사실상 극우 정치인의 길만을 걸어온 인물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작년 말 사이버 보안 담당을 지낸 사쿠라다 유시타카 장관은 25세 때부터 비서에게 일을 시켜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USB를 사용하냐고 질문하자 장관이 USB가 뭔지 몰라서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담당상 사쿠라다는 직원들이 다 아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며 얼버무렸지만 자질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올림픽 담당상은 올림픽 예산을 묻자 1,500엔, 당시 약 15,000원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장관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저 아베의 극우 성향을 잘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의 개편이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으며 내각 지지율은 5%가 올라 현재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괴롭히기가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은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각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줄 사람으로만 구성하여 앞으로 양국에 더욱더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일본의 아사히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는 요즘 일본의 분위기, 그 저류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도쿄공업대학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나카지마 다케시 교수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수와 내셔널리즘에 대해 전문적으로 고찰해온 나카지마 교수는 여기서 현재 아베와 집권당인 자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짓을 한국에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수 정치인이야말로 한국의 주장을 듣고 타개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에 는 일본의 자신감 상실과 한국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카지마 교수의 주장은 아주 흥미롭고 어찌 보면 가장 정확히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카지마 교수는 현재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일본 언론의 확산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1980년대에 한일 양국에서 일어난 세 가지 요인들이 발단이 되어 새로운 유형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본에서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전시체제를 혐오하던 보수 언론인들이 논단의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고, 둘째는 1982년에 있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강요 장관의 한일 병합을 둘러싼 실언,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정치화된 것이었고, 셋째는 이런 일본의 변화와 함께 한국이 겪은 변화인데 그것은 1987년 이후 한국이 민주화가 된 것이라고 하면서 억눌려 있던 인권 문제가 분출되었고 진보 성향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이것이 위안부 문제 고발의 무대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강한 혐한에 이르진 않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기자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인지 묻자 나카지마 교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양국의 세 가지 변화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기르는 한편 일본은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지위가 낮아진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변화였으며, 한국의 일본에 대한 자세 역시 한국의 국력 확대를 배경으로 일본의 할 말은 한다로 변화해간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2010년 GDP에서 중국에 밀렸지만 중국이 가난했던 옛날만 기억하는 세대들에게는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이며, 이들에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항상 1위,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이웃나라 한국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은 자신감 상실과 맞물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데, 이런 반응은 특히 보수파, 나이 많은 세대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자가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이 싫다고 대답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자 나카지마 교수는 중장년 세대에게 과거의 한국을 우습게 봤던 경향이 남아있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이 세대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관점에서 지금 아베 정권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카지마 교수는 18세기 영국 정치인인 에드먼드 버크를 인용하여 보수 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진정한 보수라면 스스로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믿는 것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주장에도 합의 형성을 도모하려고 해야 한다며 이것이 보수 정치의 긍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카지마 교수는 현재 아베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기자가 보수 정치인이라면 한국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나카지마 교수는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과거의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왔으며 한국의 주장도 들어보고 타개책을 찾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일본이 옳다, 한국은 이상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자세만을 보이는데, 이는 나카지마 교수의 기준에서는 제대로 된 보수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베와 집권 보수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의 타개책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로는 해결책이 없다면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을 예로 들며 교황의 존재를 언급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로서 교황과의 교류가 있었고 다가오는 11월에 교황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이런 한일 간 교착 상태를 풀어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원적 채널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것 역시 보수 정치인이라면 가져야 할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이 학자의 주장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일본의 자신감 상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이전 좋았던 시절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비난할 대상을 찾기 마련이기에 내리막길을 걷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처럼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항상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믿던 한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급성장해버린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일본의 시기심이 더해지면서 현재 한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베 행위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말도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좀 차려서 아베를 내리거나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